자,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물리화학, 그 중에서도 연력학 파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물리화학은 이제 과목명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어려워 보이는 학문이에요. 저 보기에는. 왜냐하면 물리도 어렵고 화학도 어려운데 그 두 개를 합쳐놨으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있죠. 그래서 사실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중간에 공부하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물리화학 파트를 원리 중심으로 수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련의 강의들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면 1학년 때 일반화학을 배우게 되죠. 일반화학은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세분화된 화학의 전공 분야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의 세분화된 전공 분야들에는 이제 우리가 유기화학, 물리화학을 비롯해서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2학년 때 배우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다른 학문과 비교되는 장점 또는 특징 중에 하나라면 무엇인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학이라는 학문이 그것을 배우는 학문이죠. 이게 좀 다른 학문에 비해서 독창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화학의 특징을 결정짓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모든 학문들이 세분화된 화학의 학문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분야들이 그 중에서도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유기화학이나 무기물질을 만들어내는 무기화학이 어떻게 보면 화학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물리화학은 과연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 물리화학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궁금한 몇 가지 원리나 이론들이 있어요. 그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합성 또는 반응이라고 하죠. 합성 또는 반응을 할 때 궁금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건 우선 첫 번째는 이 반응이 갈까? 이 반응이 과연 갈까 안 갈까 하는 게 가장 궁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를 섞어서 과연 C가 만들어질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건 뭘까요? 이 반응은 얼마나 빨리 갈까? 이게 궁금하겠죠. 그죠? 이 반응이 만약에 500년에 거쳐서 가는 반응이다. 그러면 사실 산업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 천천히 갈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죠? 세 번째로 궁금한 건 그럼 과연 이 반응이 왜 갈까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하죠. 이 물리화학은 이 세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물리화학 교재들이 이 세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갈까 안 갈까를 다루는 물리화학의 파트가 바로 thermodynamics, 열역학 또는 열화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갈까를 다루는 부분이 kinetics, 반응 속도론이라고 부르는 파트고요. 그 다음 이 반응은 왜 갈까를 알려면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자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루는 학문이 바로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 또는 양자화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로 대부분의 물리화학 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어 볼 것은 첫 번째, 이 반응이 갈까 안 갈까에 관한 답을 주는 파트입니다. 사실 어떤 반응이 갈까 안 갈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으로 진행할까 안 할까 하는 거를 다루는 건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이미 답은 배워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이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바로 델타 G가 결정합니다. 반응의 델타 G. 이 G라는 건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 반응 전후의 깁스 에너지의 차이, 그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반응은 자발적으로 정반응이 진행합니다. 만약에 델타 G가 0보다 크다면 우리가 역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G가 0이면 반응의 평형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이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답은 알아. 이 반응이 갈까 안 갈까를 결정하는 건 델타 G가 결정한다.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 반응은 자발적으로 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물리화학에서는 이 델타 G에 대해서 좀 더 이걸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우리가 델타 G 하면 생각나는 식들이 좀 있나요? 일반화학에서 우리가 막연히 외웠던 식 중에 델타 G는 이런 거 있죠.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뭐 이런 거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기억을 잘 하는 학생이라면 델타 G는 이런 거 기억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델타 G 동그라미 플러스 RT ln Q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한 적 있을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영어로는 노트라고 읽고요. 또는 스탠다드라고 읽어요. 표준 상태의 어떤 연력학적 함수들을 표시할 때 그 위첨자로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서 위첨자로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스탠다드 스테이트, 표준 상태에서의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상태에서의 델타 G 값을 알고 그 다음에 RTLN Q를 알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반응이 갈지 안 갈지를 알 수 있는 델타 G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일반화학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이제 Q는 뭐냐면 우리가 반응 지수라고 부르는 리액션 코션트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 A몰하고 B라는 물질 B몰이 반응해서 C라는 물질 C몰하고 D라는 물질 D몰이 가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때 리액션 코션트 Q는 이렇게 정의되죠. A의 농도분의 A승, B의 농도분의 B승, C의 농도분의 C승, D의 농도의 D승 이렇게 결정이 되죠. 물론 정확하게는 농도보다는 액티비티라는 활동도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이상적이라면 이렇게 농도로 표시한 값이 리액션 코션트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반응이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답은 알고 있는데 이 델타 G를 잘 이해하려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그 다음 학문의 진보가 있게 되잖아요. 응용도 가능해지고. 델타 G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도 있네요. 여기 보면 델타 H, 뭐 델타 S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 뭐 이런 것들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때 델타 H는 우리가 엔탈피라고 부르는 거고요. 델타 S는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들어는 다 봤을 텐데, 따라서 깁스 에너지 반응이 갈지 안 갈지 이해하려면 엔탈피도 알아야 되고 엔트로피도 알아야 되고 기타 다른 연력학적 함수들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연력학적 함수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고요. 그래서 이 델타 G를 유도하는 그래서 반응이 실제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이런 식들을 유도하는 그런 공부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델타 G, 델타 H, 델타 S 이런 걸 배워야 하는데 배우기 전에 꼭 연력학 교재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기체 성질 파트가 늘 먼저 나와요. 앞에 나와요. Properties of Gases 하는 기체 성질 파트를 우리가 배우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적 함수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기체 성질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기체 성질을 왜 연력학적 함수를 바로 배우지 않고 델타 H, 엔탈피, 엔트로피 먼저 배우지 않고 기체의 성질을 먼저 다루냐면 이런 이유.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반응이 갈지 안 갈지 궁금한 반응들은 대부분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냐면 용액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기체 반응도 있어요. 기체 반응들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반응들은 대부분 용액 중에서 많이 일어나요. 수용액 중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유기용매 중에서 일어나거나 이렇게 용액 중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룰 때 그래서 용액부터 시작해서 델타 H도 배우고 델타 S도 배우고 델타 G도 배우고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용액들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배운 어떤 그 델타 G나 델타 H나 델타 S를 어떤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용액마다 다 틀려져요, 값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용액에서는 분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분자들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인터랙션이 다르다고요. 그런 인터랙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G를 어떤 한 용액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배웠는데 다른 용액에 적용하려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용액으로 공부하는 거는 처음부터 용액으로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연력학적 함수들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는 기체로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기체들은 거리가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인터랙션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체들이 성질이 사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성질은 뭐에 가깝냐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공부를 해놔서 델타 G, 델타 H, 뭐 델타 S 등을 이상기체 내에서 다 공부를 해놓으면 이건 다른 기체에 적용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기체들에서는 큰 성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로부터 공부를, 이제 연력학적 함수들을 기체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체의 성질을 조금 알아놓고 정리부터 해놓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교재들이 기체의 성질 파트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성질에 관련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PV는 nRT라는 거예요. 이게 Perfect Gas Law라고 부르는, 또는 Ideal Gas Law라고 부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국말로는 또는 완전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상기체를 완전기체라고도 불러요. 두 개는 거의 같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늘 완벽하게 만족하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 또는 완전기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실제 기체들, 우리가 다루는 실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런 기체들은 우리가 리얼 가스 또는 액츄얼 가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이외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체식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달턴의 분합 법칙 등등이 다 기체에 관련된 식들인데요. 일단은 그런 식들은 우리가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V는 nRT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생각해보면 보일의 법칙은 PV는 K잖아요. 어떨 때? T가 일정할 때. T가 일정하니까 몰수도 일정하고 기체 상수는 상수값이니까 일정하면 PV는 일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은 퍼펙트 가스 로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유도를 해낼 수 있고 아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너럴한 식 하나는 퍼펙트 가스 로우만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외울 식이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퍼펙트 가스 로우를 하나를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퍼펙트 가스 로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PV는 nRT죠. 여기에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연력학적 함수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나오는 게 P가 있죠. 이건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V가 있죠. 얘는 볼륨, 부피입니다. N은 몰수죠.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죠? 이런 애들도 모두 연력학적 함수죠.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P는 압력이죠. P는 압력입니다. 프레셔. 압력의 기본적인 단위는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파스칼. 이게 압력의 국제적인 공용 단위 SI 유닛입니다. 그래서 1파스칼은 얼마냐면 1m 제곱의 면적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를 우리가 1파스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파스칼은 다시 쓰면 1뉴턴 per 미터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걸 MKS 단위로 표시하면 1kg per 미터 세크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다루는 기본적인 압력의 단위는 1파스칼이고요. 1파스칼을 1뉴턴 per 미터 제곱 또는 1kg per 미터 세크 제곱 등으로 단위를 변환시킬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1파스칼이란 단위가 기본 단위긴 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단위보다는 압력의 단위로 기압을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압을 기본 압력 단위는 파스칼로 변화시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기압은 760토르이고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의 5승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0의 5승 파스칼을 1바라고 쓰고요. 1바에 해당하는 또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1기압이 1.013바가 되죠. 이 정도의 변화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P는 배웠고요. 그 다음에 V가 있네요. 볼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SI 유닛은 미터 3승입니다. 이게 볼륨의 단위죠. 근데 미터 3승 이외에도 우리가 볼륨의 단위로 많이 쓰는 게 리터 이런 게 있죠.
리터는 뭐랑 같냐면 데시미터 3승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변환한다면 두 개를 따라서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 됩니다. 이 정도 변환시킬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볼륨 했고요. 그 다음 N은 몰수입니다. N은 몰수죠. 따라서 N의 단위는 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 여기 나와 있는 T는 뭐냐면 절대 온도죠.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모든 온도 단위 T는 절대 온도를 씁니다. 절대 온도는 다른 말로 켈빈 온도라고도 하고요. 이걸 절대 온도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켈빈 온도 T는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하면 켈빈 온도가 됩니다. 따라서 0도씨는 273.15K가 되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면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리화학이든 물리에서 나오는 모든 식들은 에서의 온도 T는 전부 절대 온도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R이죠. 기체상수 R이 남았습니다. 기체상수 R은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죠. R 값은 얼마예요? 기체상수는 얼마예요? 하면 이야기 물어보면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0.082, 하나는 8.314. 왜 다르냐면 두 개는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R의 단위는 0.082로 쓸 때는 단위가 리터 애트모스피어 퍼 도케이 퍼 몰입니다. 그죠? 근데 8.314로 쓰면 줄 퍼 도케이 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가 좀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PV는 nRT니까 R은 어떻게 쓰게 되냐면 R은 NT분의 PV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보면 알아요. P는 압력 단위니까 애트모스피어, V는 리터니까 리터 애트모스피어 퍼 몰 도케이 이렇게 쓰니까 이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1리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고요.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잖아요. 미터 3승하고 파스칼을 곱하면 줄이 되거든요.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줄이 되니까 1리터 애트모스피어는 1.013 곱하기 10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0.0826 곱하기 1.013 곱하기 10의 제곱 줄 퍼 도케이 퍼 몰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바로 8.31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죠? 0.082 리터 애트모스피어 퍼 도케이 몰이나 8.314 줄 퍼 도케이 퍼 몰이나는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리터와 뭐 기압 단위로 문제가 나왔다면 이 값을 쓰는 게 편할 거고요. 문제가 뭐 파스칼 또는 뭐 미터 3승 또는 줄 뭐 이렇게 나왔다면 얘를 쓰는 게 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제에서는 줄 단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체상수를 8.314를 쓰는 경우가 편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0.082 리터 애트모스피어 퍼 도케이 퍼 몰도 기억해 둡시다. 또 지나가기 전에 하나 제가 기억하면 도움이 되는 식 하나 그냥 적어놓고 갔는데요. 기체상수는 아보가드로의 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 볼츠만 컨스탄트로 표시됩니다. 가끔 뒤에 응용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도움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잖아요. 단위는 퍼몰입니다. 1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요. 이렇게 쓰고요. 볼츠만 상수? 우리가 잘 모르는데 볼츠만 상수는 얼마일까요? 모르지만 우리가 계산 가능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K는 NA분의 R이잖아요. 근데 R이 얼마냐면 8.314 줄 퍼 도케이 퍼 몰이죠. 그 다음에 NA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퍼 몰입니다. 요 계산하면 우리가 외우지 않고 있었던 볼츠만 상수값도 알 수가 있어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K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나중에 볼츠만 상수 얼마지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계산하면 할 수 있는 식 중에 하나고요. 혹시 볼츠만 상수를 알면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하면 이제 기체 상수 값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럼 기억해둬야 될 식은 사실 PV는 nRT 하나밖에 없습니다. PV는 nRT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기체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연력학 문제들을 푸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체 성질에 막혀서 연력학 합수들을 푸는 거를 못 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기체 말고 실제 기체를 조금은 다루어 보고 가야 할 겁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연력학적 함수 문제들을 풀 때는 실제 기체로 풀어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식이 너무 어려워져서 절대 어널리티컬하게 우리가 손으로 풀어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실제 기체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연력학 문제에서 이상기체로 전부 풀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기체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실제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기체하고 실제 기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랑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가장 큰 대표적인 두 가지 차이는 이겁니다. 그죠? 이상기체는 부피가 없다고 가정해요. 이상기체는 부피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 질량은 없을까요? 질량은 있어요. 점질량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질량만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반면에 실제 기체는 실제로 부피를 조금은 차지하고 있죠. 물론 매우 작습니다. 전체 공간 내에서 기체 분자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여기 그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실제 정말 작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실제 기체는 부피를 차지하죠. 두 번째, 이상기체들은 기체 분자 상호 간에 인터랙션이 없어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당기거나 어트랙션, 밀거나 리퍼레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지만 실제 기체들은 그러한 인터랙션이 있죠.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해서 실제 기체는 기체 상호 간의 인터랙션이 존재합니다. 이게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가장 큰 차이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실 실제 기체들은 이상기체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많이 차이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랑은 완전 같은 건 아니죠. 조금 다르니까 그 차이를 그럼 얼마나 다른지 척도를 좀 표시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압축 인자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정의가 이 압축 인자의 정의는 VM0분의 VM이라고 썼어요. 이 VM0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래 제로는 연력학 문제에서는 스탠다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더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표준 상태가 아니라 이상기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상기체.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가 나왔을 때 이상기체야? 이게 이상기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스탠다드 스테이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데 앞으로는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기체는 여기서만 다루고 안 다룰 거거든요. 안 다루니까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거의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루면 됩니다. 원래 스탠다드 스테이트 표준 상태를 표시하는 기호로 처음에는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개념이 처음 정립될 때는 플림솔을 썼어요. 이렇게 플림솔 마크를 써서 델타 G 우주선 모양의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런데 IUPAC에서 이거 대신에 그냥 동그라미를 써도 된다. 그렇게 해서 델타 G 이것도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쓰자 한 이후로 이제 델타 G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둘 다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앞으로 그러니까 실제 기체는 안 나올 거니까 이상기체랑 구별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만 이상기체라고 생각을 하면 컴프레션 팩터 압축인자의 정의는 이상기체의 볼륨분의 실제 기체의 볼륨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M이라고 밑에 쓰는 거는 몰라라는 거고요. 몰당입니다. 즉 VM은 N분의 V로 표시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1몰당 부피예요. 그러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랑 똑같다면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는 이상기체의 몰당 부피랑 똑같겠죠. 이렇게 되면 Z값은 1일 겁니다. 그러니까 Z가 1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죠. 그럼 Z가 1에서 멀수록 이상기체보다 조금 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가 1.02인 기체가 1.01인 기체보다 조금 더 이상기체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Z값이 0.9인 기체가 0.8인 기체보다 조금 더 이상기체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가 1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상기체랑 가깝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 기체는 Z값이 1이고요. Z값이 1보다 벗어난 정도가 이상기체로부터 벗어난 정도인데 Z값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죠. 언제 1보다 작냐면
언제 1보다 작냐면 실제 기체의 부피가 이상 기체의 부피보다 작으면, 실제 기체의 부피가 이상 기체의 부피보다 작으면 Z값이 1보다 작겠죠.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 기체들은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기체 분자들 사이에. 기체 분자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인터랙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당기는 인터랙션이 있고 하나는 미는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당기는 인터랙션은 우리가 어트랙션이라고 하고요. 미는 인터랙션 리펄션이라고 하잖아요. 분자들끼리 서로 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체 부피를 조금씩 당기는, 그러니까 전체 공간을 당기는 효과가 생기게 되잖아요. 따라서 어트랙션이 있으면, 원래 이상 기체는 어트랙션이 없는데 실제 기체가 만약에 어트랙션이 있다면 부피가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의 부피가 이상 기체의 부피보다 작게 되겠죠. 따라서 Z값은 1보다 작아집니다. 반대로 기체들이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리펄션이 일어납니다. 리펄션이 일어날 때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볼륨이 더 커지게 되죠. 따라서 VM이 VM0보다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Z값이 1보다 커지게 되고요. 모든 기체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어트랙션이 있고 어떤 때는 리펄션이 있게 되는데, 언제 어트랙션이 있고 언제 리펄션이 있게 되냐면 우리가 기체 분자가 만약에 적다면, 기체 분자가 어떤 공간 내에 적으면 대부분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체 분자가 많아져서 이제 너무 기체 분자가 많아지면,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 밀어내게 되겠죠. 따라서 압력이 적을 때는, 압력이 작을 때는 분자들끼리 서로 당기기 때문에 어트랙션이 작용하다가 이제 어떤 공간 안에 기체 분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즉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밀어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백 기압 돼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압력이 높을 때는 리펄션이 작용해서 Z값이 1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들이 그 Z값을 압력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압력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는 커져야 리펄션이 도미넌트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압력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압력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어트랙션이 도미넌트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대부분 이런 포물선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상기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렇게 1이고요. 실제 기체들은 이런 포물선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똑같은 기체라 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이 곡선은 약간 달라지기도 해요. 온도가 낮을 때는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낮으면 기체들이 덜 움직이잖아요. 덜 움직이니까 당기는 것도 덜하고 미는 것도 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더 높여야 리펄션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밀어내는 그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압력을 훨씬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이 리펄션 영역으로 넘어가는 압력이 더 높아져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압력이 낮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온도가 낮을 때는 높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사이에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이 1인 직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온도가 있어요. 이 온도를 우리가 TB 보일 온도라고 부릅니다. 보일 온도. 이 온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시작할 때 1에서 거의 근접한 값을 갖기 때문에 1에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상기체와 비슷한 거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온도에서 기체들은 이상기체와 비슷한 거동을 하게 되는, 이상기체처럼 거동하는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를 우리가 보일 온도라고 부릅니다. 공기, 우리가 다루는 공기의 경우에 보일 온도가 에어의 경우에 보일 온도가 346.8K예요. 즉 한 70도 정도 됩니다. 70 몇 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게 벗어나는 온도가 아니에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다루는 이 공기가 사실 이상기체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크게 무방하다, 그러니까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이상기체로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액을 배우기 전에 먼저 기체를 배우고 기체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연력학적 함수들을 더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PV는 NRT를 조금 보정한 식, 그걸 우리가 판데어발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판데어발스식이고요. 판데어발스라는 사람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랑 다른 점을 조금 보정해서 PV는 NRT를 바꿨습니다. PV는 NRT는 이상기체는 PV는 NRT니까 P는 V분의 NRT잖아요. 이 식에서 우리가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터랙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차지하는 부피 텀을 빼주고요. 요게 이제 부피를 차지하는 텀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인터랙션을 차지하는 텀 A, 요 텀을 두 개를 더 집어넣어서 만든 식이 판데어발스 이퀘이션입니다. 여기 식이 잘 표시가 안 됐네요. P는 V-NB분의 NRT 더하기 A 곱하기 V분의 N의 제곱,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식이 맞고요. 요게 부피를 보정한 거고요. 요게 인터랙션을 보정한 겁니다. 이렇게 만든 식이 판데어발스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랑 다른데, 부피와 인터랙션 차원에서 좀 다른데 그걸 살짝 보정한 식이 판데어발스 이퀘이션이다 정도까지 배우면 우리가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에 대해서 배운 거고, 기체 성질에 대해서 대부분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기체의 성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 PV는 NRT 정도밖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식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기체의 성질에 막혀서 연력학 함수를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이상기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력학적 함수들을 배워가는 공부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